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의 최고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박성준 의원은 잘 못 지내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일이 많아요. 많죠? 네, 일이 많습니다. 괜찮으시죠? 아, 그럼요. 네. 자, 오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 정치권에서도 큰 충격이었는데요. 전두환 씨 사망 어떻게 보는지 정치권 소식 좀 듣고 올까요?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게 맞겠죠. 대통령 예우는 박탈당했으니까요. 현재 상태로는 아직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에게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그분하고 이렇게 관련지어서 하는 거는 지금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입장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이 소식 접하셨습니까? 운동권 출신 최영두 의원님. 전두환 정권 시절에 감옥에도 가셔갖고. 사실은 오늘 11월 달이 조금 저로서는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운 달입니다. 이게 11월 14일이었습니다. 1984년 11월 14일. 그때 그다음 이듬해 2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정치 전면 해검, 언론 자유 뭐 이런 민주주의 기본 조건을 요구하면서 이제 네. 서울 시내 몇 개 대학 학생들이 같이 민정당사 정권 농성을 했습니다. 그 맨 앞에 최영두가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네. 동아일보에 최영두가 붙잡혔다고 나는 바람에 네. 이게 상당히 좀 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했던 분이 이제 송영길 대표, 연세대 총학생회장, 김영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은 그래요? 학번들이었는데 네. 저희들로서는 저희 세대는 특히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들이 왜냐하면 어쨌든 80년 민주화의 봄을 짓밟았고 네. 국민들을 살상했고 쿠데타를 통해서 집군했고 하는 이런 것들 그 세대 우리 아마 대학 시절 전체가 81년에 입학해서 84년에 졸업 못하고 제가 88년에 이제 나중에 오태호 대통령 당선된 뒤에 사면 복권됐습니다만 우리 시절에 대부분 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같이 있었던 시절인데 네. 매일 싸웠죠. 캠퍼스에 싸우고 데모하고 감옥 가 있고 고문당하고 그랬죠. 전두환 씨 때문에 인생이 막 비트도 아예 또 다른 경로로 갔어요. 아니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때 시민 학생들이 다 그렇게 했고요. 또 그런 국민적 여망을 끝내 외면하지 못하고 단임으로 이제 끝냈고 또 여러 가지 뭐 조치들도 취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쨌거나 다시 역사적 사실들이 다시 다 소환됐는데 우리가 되짚어야 될 점은 고 전두환 대통령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는 모두 단죄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잊고 있지만 김영삼 정부 때 12.12 5.18 쿠데타에 대해서 내란으로 해서 처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처벌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면이 언제 되냐면 이게 참 우리 정치권에서 눈여겨볼 대목인데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네.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은 그들이 사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제 우리가 먼저 사면을 선제적으로 그때 정책의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김영삼 현 대통령의 사면 건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사면을 했죠. 그래서 묻어졌는데 그 뒤로 이제 마지막 그 수사에서 뭐 안 드러났지만 발포 책임자가 누구냐, 발포를 지시했던 책임자가 누구냐 문제, 또 그 뒤에 불거졌던 사자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 등등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남아 있죠. 저도 이제
80년대 이제 학교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사망 소식을 접하고 여러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가는 역사의 법정에 선 피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대통령은 역시 역사의 재판을 받기 마련인데 이 시점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 관점에서 그러면 전두환 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최영두 의원님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년 동안 집권할 당시 그러니까 81년도부터 친다고 하면 한 8년 동안 집권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유린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리고 5.18 민주항쟁 운동 당시에 이제 학살을 했고 그런 역사의 문제에 있어서의 단죄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피해자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18 민주항쟁의 희생자들. 그런데 이 전두환 씨가 끝까지 사과를 안 했단 말이죠. 또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또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결국 이제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 이제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에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역사적 관점,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 전두환 씨는 앞으로도 역사의 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그 피고의 입장일 것이다. 이렇게 9568님께서 전두환 사망. 내 아버지는 41년 전 그에 의해 광주에서 39세의 나이로 죽었다. 오늘이 왔네요. 그러나 이제 또 이 마음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역사 앞에서 좀 사과했더라면 그리고 진실을 좀 밝혔더라면 하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좀 분노가 치민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입장입니다. 민정당을 세우고 민정당을 만든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런데 윤석열 후보 처음에는 일정 조율해서 조문은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2시간 만에 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최영도 의원님? 그 주체의 내막은 제가 모르겠는데 민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 정치사의 복잡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전노를 이제 처단하시던 대통령이었죠. 이 신한국당, 민자당부터 저희들이 이제 저희 당의 전신으로 봅니다. 민자당부터 그렇죠. 신한국당이죠. 왜냐하면 두 분을 이 신한국당 정부가 사법적으로 처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그것도 중요한 기록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당의 전신이다 이렇게는 저희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언급을 좀 해야 되는데 이 3당 통합이라는 게 90년 1월 22일 날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민주정의당이 다수당이었고 그 당시는 이제 노태우 후보 노태우 총재였죠. 네. 통일민주당의 이제 김영삼,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이 세 분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데 다수파는 민주정의당이었죠.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이렇게 해서 맥을 이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정당사의 역할이라든가 큰 맥락을 볼 때는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은 민정당을 이어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즉 왜냐하면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여소야대 때문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3당 합당을 결심하고 했는데 당시에 다수당은 DJ, YS 두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이었고 DJ는 참 배제됐죠. 민주정의당이 그렇죠. 다수당이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것도 JP랑 또 해서 공화당이랑 같이 사실상 힘을 합치기 때문에 집권한 것이거든요. 나머지 DJP 연합을 했죠. 그래서 그게 합당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정치의 어떤 복잡한 이면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 김영삼 정부 시절 신한국당 시절 그 5.18 12.12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단죄를 했고 그 단죄를 바탕으로 또 광주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기억, 역사적 명예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준은 또 각자 또 있을 테니까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6169님께서 전두환 살인을 그만큼 한 대가로 정치 잘했다지만 그걸로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 선대위는 잘 이렇게 꾸려집니까? 삼김 체제, 신삼김 시대 딱 간다 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좀
조금 나는 삼김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상황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지금 뉴스의 관심인데 네. 저희가 볼 때 저희 당의 그 선대위 체제는 기본적으로 후보가 중심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뭐 삼김 이야기만 나오는 바람에 덜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준석 대표가 네. 우리 당의 아주 뚜렷한 당 대표이자 또 윤석열, 이준석이 투톱이다. 그렇죠. 투톱입니다. 투톱이고 여기에 이제 왜 저희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또 김병준 위원장 또 김한길 하냐 그러면은 이분들이 역대 정부에서 대단한 그 정책적 기획통이었고 정책의 그 틀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호남의 거두인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손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복지 시스템, 근보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그다음에 김병준 위원장 역시도 노무현 정부의 가장 위대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 기본을 만드신 분이고 DJ 당시에 DJP를 하면서 지금 저 김한길 위원장 역시 초기에 우리 국가위기에서 건져내면서 어떤 새로운 국가적 토대를 만들었던 그 시절의 경험을 우리는 중시하기 때문에 그 세 분으로 가지고서 국민 통합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뚜렷하게 지금 우리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이준석 당대표라는 젊은 당 지도자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상식과 정의의 회복, 도체 회복을 가지는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좀 일이죠.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치인이 늘 역사의 법정에 선다고 했는데 역사와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왜 나왔습니까? 왜 나올 수 있는 터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과거의 어떤 구습과 악습을 단절해야 된다라고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간다고 해서 철저하게 중도 확장 정책을 하면서 낮은 자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가운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계속 뭐라고 할까요? 손을 잡자고 이제 내민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정신에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보면 10년 전의 과거의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어떤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김종인 위원장이 엄정하게 지금 경고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인 거고요. 또 이준석 대표도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한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윤석열 후보 중심의 선대위가 새로운 시대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같이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거고 앞서 이제 김한길 뭐 이제 전 민주당 대표 민주당 대표는 이제 김병준 의원 얘기했는데 김한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에 의해서 같이 갔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김병준 뭐 위원장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제 정책 시장을 했는데. 네. 정치의 입문과 마지막을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선배 정치인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그분이 갖고 있었던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신이 있고 노무현 정신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게 마땅한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치 선배들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DJP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가장 위대했던 짐이라 할까요. 가장 그 시기에 새로운 어떤 국가적인 틀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때 바로 그걸 도왔던 기한자들이 누군가 그 정책 위반자들이 누군가 그 두 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을 저희들이 함께 가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아마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시는 또 뚜렷한 그 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에 대해서 지금 구성이 조금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약간 네. 기싸움인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휘둘리지 않는 걸 보면 그런데 아무튼 합류할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후에도 조금씩 말씀들이 또 달라지시고 네. 있고 찾아오면 만나겠다는 게 또 삼고 처리하고 해야죠. 우리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네. 봐요. 이제 우리 민주당을 이제 되돌아볼 때 선대위를 구성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되고 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을 충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그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대의 운명이었는데 그것을 조금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새로 쇄신의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당을 볼 때 그런데 국민의힘에 봤을 때 과연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리더의 지혜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더 주변에 누가 있느냐인데 새로움은 없는 것이죠. 비전이 있는 인물들은 아니고 과거에 있는 그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모습들만 있다 보니까. 이재명 선대위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최영도 의원님. 예.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할 것이다. 합류하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그 양반 나한테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 듣고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데 기분. 그 말이 나온 뒤에 또 위에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정치라는 게 또 생물이고 네.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뚜렷하게 생각하는 선이 있겠지만 양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현실이 있으니까 그건 뭐 어떤 맥락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고민은 사실은 우리 입당하는 시점도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서록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의석이 지금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갈라진 정치에서 이게 대통령이 누가 된들 이게 힘든 물론 여당이 된다면 의석이 많기 때문에 순탄하겠지만 그러나 이 실패한 국민 여론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쇄신하고 통합하고 화합하고 할 것인가 이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인물 그런 어떤 지략 적을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김영준 세 사람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 앵커가 그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 양반이라는 표현 썼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의 정치 언어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는 건데 뭐냐면요. 윤석열 전 총장은 그동안에 검찰 조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서 조직의 명령 체계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우위에 있을 경우에 다른 사람 다 부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이라는 용어 쓰는 건데 이 검찰 조직과 정치 조직이 다른 건 뭐냐면 정치 조직은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우를 해야 되고 그 사람과 같이 간다는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표현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는 후보 입장에서 그냥 김종인 위원장 내 얘기를 따라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8748님께서 윤석열 후보는 아무리 김종인이라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절대 굴종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라와 자, 국민만 네. 바라보고. 정치는 파트너십입니다. 선대위 새 신선언한 이재명 선대위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경선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됐는데 용광로 선대위라는 타이틀 하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정세균 캠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김두관 다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 자체가 메모드급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얘기하는 일하는 중심, 실용주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것은 일중심, 실사고시, 실용주의였는데 선대위 자체가 좀 무겁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생각했던 어떤 정책적 실현이라든가 일중심의 일들이 안 됐던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이었고 그것이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 중심의 선대위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민심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다 같이 공감대를 가졌던 상황입니다. 상대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뭐 불가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뭔가를 지금 이 답보 상태 또 이 상태를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 보니까 역시 그런 세팅을 민주당이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타운홀 미국 선거에 자주 나오는 타운홀 미팅 방식 우리가 접근해야 될 우리가 소구해야 될 어떤 정책에 말하자면 수혜를 받을 사람들을 네. 이제 다 불러 모아서 네. 자연스럽게 대하는 장면 같은 걸 연출했고 네. 또 이제 가볍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나마 예상되었던 수준이고요. 그래요? 예. 지금처럼 그렇게 선대위가 무거워서는 안 되겠죠. 안 될 텐데. 근데 요는 이제 지금 현재 답보 상태가 뭐 민주당이 얼마나 도와주려고 열심히 합니까 후보를. 후보 개인의 어떤 리더십 또 특검 문제 대장동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인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드러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후보가 스스로 리더십을 통해 돌파해야겠죠. 그렇죠. 특검 맨 앞에 숙제로 다가와 있는데 특검은 어떻게 됩니까? 쌍특검 갑니까? 대장동 특검은 어떻게 가고 고발 사주는요? 쌍특검 다 하자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빨리빨리 대장동 빨리 하기 위해서 다른 것 다 하자 그랬고요. 예.
이제 그 특검 관련돼서는 이제 후보께서 전반적으로 특검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힘에서는 대장동 비리 전반에 대해서 이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데 저희 네. 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그 검사로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이제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이제 쌍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발 사주와 관련된 부분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우선돼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 특검과 관련된 경우는 그 최영도 의원님도 원내 대변인을 했지만 같이 그것은 이제 원내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네. 원내 사안에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원내에서 조율할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단순하면 단순할 수 있지만 그 내용 하나를 들어갔을 때 여야가 어떤 협상을 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특검에 대한 입장차가 그렇게 크진 않죠? 저희들은 특검 하자는 것이고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 특검에 대해서 아직도 좀 거부하고 주저하는 양상이죠. 후보는 이제 말을 그렇지는 하는데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조건 없이 동의한다고는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특검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냉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검을 시작하자는 입장이고 근데 자꾸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 이야기 하시는데 네. 이재명 후보도요 지난 대선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가지고서 오히려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내 삭제를 했지만 왜냐하면은 부산저축은행이 사태 때 부산저축은행을 변호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법무부인 부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그 법무법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일부의 사건이 이건 지금 대장동 팀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대출이 일부 대장동에 이제 뗐다는 사실이 그 당시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윤석열 과장인가요 그 당시에 중수이익 과장이었습니다. 예, 그런 시절 이야기인데 이거 이렇게 건드리면 아니, 이거는 오히려 이제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예. 당시 윤석열 후보가 주인 검사로 있었단 말이에요. 주인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수사 의혹을 뛰어넘어서 지금 고의적인 은폐가 아이고.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정황이 당시- 뭐냐면 삼정회계법인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원인 분석 보고서를 내는데 그 자체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된 씨앗이 어디서 출발했느냐에 대한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윤석열 후보가 주인 검사를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그 대출 비리를 알선했던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영수 특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박영수와 윤석열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아이, 뭐 단계에 그거야 뭐 있고 검찰에서 50억 클럽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불가피하죠. 예, 예. 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은 그런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이 지난 대선 시기에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렸어요. 59억 원이 법무부인 부산 문재인 변호사의 그 펌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했던 변호사도 50억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돈의 건은 흐름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저축은행 건은 돈의 뭐안 흐름을 봐야 건드리시는 게 되는 좋을 거고요. 겁니다. 그 지금 나온 건 50억 관련된 부분은 다 곽상도 해야죠. 뭐 그건 다 해야죠. 박영수 특검 100억 관련 그게 인척 받은 거 부산저축은행과 이런 관계없는 것들이 제대로 조사가 예.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요.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묻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일가 비리 제보센터 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는 네.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제보가 들어오고 본부장 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본인, 부인, 장모 관련된 그 가족 일가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보를 받겠다는 거고요. 네. 그것은 이제 국민과 이제 소통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영입해가지고 이재명 저격팀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동안 정말로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정부와 여당 또 청와대의 현실론에 부닥쳐 가지고 좀 사고를 좀 약간 숙였습니다만 이게 뭐 무제한 뭐 성남시 개발 이익 그 민간 초과 이익 막 뿌려주듯이 이렇게 돈으로 막 선거하려고 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경제정책상으로 정책의 실패라는 책을 쓰고 임차인입니다라는 그걸로 정말 국민적 공감을 얻었던 그분이 이게 사실 꼭 이재명 후보를 저격한다기보다는 정책 선거를 좀 제대로 해보자. 우리 경제를 하는데 정말로 국민들에게 대될 게 무엇이냐. 기본소득을 50만 원씩 나눠주는 네, 것보다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간단하게 것이죠. 하면 윤석 전 의원이잖아요. 네. 부동산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의원직까지 사퇴한 분인데 그분이 뭐 얼마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검증 팀장을 한다는 게 타당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정책 아무튼 토론하자는 것이죠. 그런가요? 아무튼 예. 민주당은 빨리 그 무슨 부동산 관련해서 누가 물러난 사람이 있습니까? 최가박당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는데 박성준 의원님, 최영도 의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